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230회 1부 저 한수석과 얄 작가님 그리고 이금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수성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얄 작가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근금입니다. 네, 일단 얄 작가님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얄 작가님 원래 우리 그 얼굴로 했잖아요. 네. 얼굴로 하다 우리 좀 살짝 짜게 식었잖아요. 왜요? 너무 시간 텀도 좀 오래되었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되었죠. 그 얼블로란 드라마 자체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어, 지금 뭐 브리저튼이나 이런 거 해야 될 때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큰 현타는 거기서 오는 거죠. 준비를 그때 당시에 다 했고 책을 다 읽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주어지면서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마치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처럼 계속 얼굴로를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얼굴로가 그 정도의 고전인가? 뭐 이제 이런 거 차라리 반제제왕이면 톨킨의 텍스트를 갖고 하면 이건 좀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해리포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하다가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약간 이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끼리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팬분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어요. 그 소위 얘기하는 계속 나오는 SF 신간들을 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네. 그 얼블로에 대한 그 거리감이 조금씩. 그죠. 저도 네. 얼블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왕좌의 게임을 이렇게 TV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옛날 드라마니까 옛날 느낌 나더라고. 맞아요. 화면 때깔이 좀 다른 느낌이 좀. 화면 때깔이 특히 앞 시즌은 아직 막 돈이 좀 많이 없던 시기라서 앞 시즌 뒤로 갈수록 막 펼쳐지는 화면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실내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보고 세트장의 냄새가 나는. 그렇죠. 최근에 그 HBO에 유포리아? 네. 유포리아 맞나요? 네. 유포리아를 보는데 같은 HBO인데 잘 찍었더라고. 근데 좀 그거 보고 물론 잘 찍은 거와 별개로 약간 빈정이 상했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저 팬분들의 피드백 좀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수성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수성님 지금 눈이 반쯤 감기셨어요. 너무 졸려. 지금 낮 1시인데. 요새 그 미라클 모닝이라고 네. 미라클 모닝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요? 그 뭐 이렇게 맞아. 요즘에 뭐 그런 게 있더라. 네. 그거 됩니까 그게? 근데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아니 남 말고요. 남 말고. 이게 어떻게 좀 쫓아가 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저도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아침을 뭐 한다 이런 그런 거를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딱 보다가 잠깐 처음에 혹했다가 우리 알잖아요. 얄 작가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평생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늘 확인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포기한 사람이라서 이게 잠깐 혹했다가 이게 될까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저는 혹하신 게 신기한데요. 왜 그런 건 늘 혹해요. 우리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남들도 뭐 잠을 뭐 비슷하게 자겠죠. 자는데 늦게 일어난 사람보다 일찍 일어난 사람이 제일 좋은 게 그거래잖아요. 뻐길 수 있다라는 거. 뭘 뻐겨요? 또 일찍 일어났다 이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 보면 대충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밤늦게 새벽에 작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독 더 많이 자고 맞아요.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단지 왜 그런 거 있잖아. 같은 한 5시간을 잤는데도 6시에 일어나시는 분과 6시에 잠들어서 한 11시 이렇게 12시에 일어나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런 좋은 느낌을 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예비군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나가서 음. 하루를 지내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가, 맞아요, 맞아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었던가라는 그럴 때는 되게 이런 삶을 살아보는 것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라클문이 저는 기적을 믿지 않아서 아니 이거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는 것도 되게 다른 의미로 그냥 기분이라니까. 네. 낮이 밝아 길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햇빛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시는 게 좀 무기력감이나 이런 걸 줄이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햇빛이 없어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고 하다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나는 오늘 하루도 참 쓰레기같이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반사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네.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솔루션을 좀 찾아냈어요. 어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식물들을 좀 여러 가지 키우는데 식물등이 요새 나오더라고요. 전등.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형적인 우리 알 작가 스타일이지.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샀다. 호작질을 했다. 햇빛이 없으면 햇빛을 만든다. 산다. 그렇지. 결국 무언가를 샀다. 아이템을 샀다. 쇼핑을 했다. 그런 거죠. 결국 우리 알 작가님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보면은 주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무언가를 샀어요. 가끔 집에 가면은 또 무언가가 있어. 이건 무슨 아이템일까? 그리고 그런 산 물건들이 대부분이 카피 문구가 보면 앞에 미라클이나 기적이란 말이면 기적의 효과. 기적을 믿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래서 사게 되는 거죠. 그지. 내 생에 한 번쯤은 이런 기적은 로또였으면 좋겠다. 수많은 기적 중에. 네, 오늘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방송을 만드는데 아주 그냥 좋게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표현이 참 그렇죠. 비료가 되고 있지는 않고 피와 땀과 피와 뼈와 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 왜 5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 메디치 가문 이 정도 했으면 연락이 올 법도 한데 안 오고 있다.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령동지는 연락 오셨나요? 난 그 사람들이 주기로 오든 돈을 주러 오든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그럴 끌었는데도 안 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관심 바뀌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 우리 수령님도 좀 더 위원장 동지도 저런 게 있군 했는데 아직 어그로가 좀 모자랐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는 그 사연입니다. 안수성님 때문에 또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사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박 박사님보다 좀 더 이제 제가 얄 작가님을 한번 초빙해봤어요. 박 박사님 또 바쁘기도 하고 얄 작가님이 박 박사님보다 좀 더 공감을 잘해주시고 상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박 박사님은 야단쳐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한수성님과 얄 작가님과 함께 사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라기보단 일종의 어떤 정보 메일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전에 저희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제가 이제 젠더 LGBT 이거 하면서 LGBT 뒤에 더 많이 붙잖아요. Q 뭐 IA 뭐 AI 뭐 이렇게 붙는데 그 중에 이제 무성애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무지해서 무성애면 무성욕자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이걸 방송을 들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죽비를 내리시면 무성애자란 무성욕자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무성애에도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삼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일종의 교양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 어디 가서 괜히 저처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잘못 실언을 했는데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뭔가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해주시면 고마운데 보통 이제 이런 걸 모르실 때 어디 가면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굉장한 꼰대질이 될 수 있으니까 이참에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야단을 치셔도 되는 문제인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다 이놈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이래도 되는데 되게 상냥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날람을 듣는 아이돌 좋아하는 네버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아이들 G 아이들 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무성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오류를 가진 듯해서 오류를 수정하고자 보냅니다. 무성애자는 무성욕자가 아닙니다. 무성애자들도 성욕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무성애자들을 대변할 순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 오토콜이 섹슈얼이고 무로맨틱입니다. 아날람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마르크스 잘 듣고 있어요.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무성애자들도 성욕이 있다? 요 얘기랑 본인은 오토콜이 섹슈얼이고 무로맨틱입니다라는 어떤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일단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한수성 님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걸 저도 공부를 조금이나마 하게 된 게 요새 내담자들 중에서도 이런 어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 문제 혹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정리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셨어요. 뭐 청소년들 중에서도 많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많고 일반 성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상담자가 이런 걸 모른다라고 했을 때 아까 앞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이 받으신 어떤 내가 또 이해받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상담에서도 요새 이런 걸 되게 많이 공부하려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크게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이랑 성 지향성. 두 개는 같은 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말이거든요.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나의 신체적인 성별과 정신적인 성별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수자 하면 쉽게 떠올리는 트랜스젠더도 이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나의 정신적 성별과 실제 신체적 성별이 다른 분들이시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적 지향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뭐 자기가 이끌리는 이성 혹은 동성 혹은 복수의 성이나 젠더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에 따라서 성적 지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끌린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할 수 있고 성적인 부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둘 다를 포함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감정적인 끌림만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무슨 로맨틱이라고 지칭이 많이 되고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걸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뭐 또 지칭하는 용어가 있고 또 그중에서도 내가 어떤 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만약에 자기가 젠더, 이분법적인 젠더에 갇히지 않는 사람을 한테서는 내가 끌린다. 그걸 또 논바이너리라고 하거든요. 네. 또 논바이너리, 뭐 팬섹슈얼, 뭐 팬로맨틱 이런 식으로 이게 조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체성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고 네. 지향성은 내가 이제 누군가에 끌리는 그 대상을 규정할 때 얘기하는 거군요. 정확히는 지향성도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지향성 안에는 내가 끌리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지향성은 다시 나눠서 두 가지인데 로맨틱과 섹슈얼, 성적인 느낌 혹은 감정적인 끌림 이 두 가지 그 둘 이제 거기서 이제 나눈다 이거.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양성애자다, 동성애자다 하는 것도 성 정체성이 양성애자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성적 지향이 그렇습니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저도 그분들이 이제 자기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얼핏 아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꼭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를 규정하는 어떤 말이나 정체성이나 지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그거는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 이성애자 이제 그 지향성 관련돼서 이성에게, 동성에게, 그리고 바이섹슈얼 둘 다 무성애자 어떤 그런 거에 없이 그리고 어느 성별에도 끌리지 않는 거를 AE를 써서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A라고 읽어야 되나? 어라고 읽어야 되나? 에섹슈얼이라고 읽나? 그냥 에이섹슈얼 아닌가요? 에이섹슈얼. 어느 성별에도 끌리지 않는 에이섹슈얼 그리고 범성애자, 팬섹슈얼. 근데 범성애자라는 건 뭘까? 그런 걸 안 따진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애받지 않는다. 범성애는 팬섹슈얼은 성별을 구분짓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논바이너리라고 이해를 하면 그럼 범성애자말로 거의 범성인데 거의 세인트 아닙니까? 범성 세인트 아닙니까? 팬 세인트 아닌가요? 왜냐면은 모두를 다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끌림을 느낀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좀 섹슈얼에 관련된 거잖아요. 범성애자라는 건 팬섹슈얼. 근데
이게 범성애가 음.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그 음. 대상의 지향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그냥 사람인 그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지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게 세인트스러울 수 있는 어떤 형태인 것 같다고 저도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그러니까 그 지향성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이러한 분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기이한 형태로 발현되거나 애호증, 뭔가 느껴서는 안 될 대상에게 그런 걸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소아 애호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 우디 알렌의 섹스의 Everything About 뭐 섹스 그 있잖아요. 당신이 섹스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 그 우디 알렌의 그 영화. 네네. 그 영화에 보면 양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나와요. 처음엔 아니었죠. 네,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래서 양에게 스타킹 신기고 양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런 게 나와요. 그분이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범성에 포함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예를 들어 조금은 기이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아성애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아까 양이라든지 이러한 분류법이 단순한 분류법이 아니라 일종의 가치평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라는 제가 뭐 여성학이나 젠더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런 기준이나 분류가 사회의 규범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1970년대까지는 동성애가 정신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가 삭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보아도 어떤 것들이 규범 안에 포함되어서 가능한 사랑이다, 아니다. 이것들 자체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조어나 많은 판단들이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배경이나 백그라운드가 조금 다르다면 뭐 어떤 사회에서는 양한테 사랑을 느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 분류를 나누는 것 자체 가치 평가를 좀 하지 말고 좀 사람들을 좀 더 다른 의미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제공하는 가이드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다 보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렇게 분류된 어떤 분류법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사실 미묘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드라이하면 소아성애나 그게 이제 그 현존하는 우리 실정법에서는 범죄인데 범죄인 거와 이제 그가 그렇게 느끼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단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을 배제할 거야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럼 이제 그랬을 때 민감한 문제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얘기하는 이 분류법이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한번 사연자분이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좀 희화화된 느낌이 맞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댓글들을 봤는데 저도 장난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분야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개개인마다 이제 뭐 가치관이 틀릴 수 있으니까 개개인 또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들도 드라이하게 분류로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스펙트럼 안에 또는 이것은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평가가 많이 들어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 어떤 분류법인지를 조금 알고 얘기하는 게 저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여기 사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좀 유출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 폭을 넓히면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그 그라데이션인 거죠. 경계가 이렇게 라인이 딱 그어져 있다기보다 어떤 스펙트럼의 그 그라데이션이 있는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검은색, 여기까지는 회색. 여기까지는 하얀색, 밝은색, 뭐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 이제 무성애에 관련된 이제 그냥 뭐랄까 분류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개인마다 자기에게 속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정체성이란 결국 그게
지속이냐 그냥 그런 면이 나에게 존재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걸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네. 그 성소수자 관련 상담 뭐 책 이런 거 외국에서 발간된 것들을 읽어보면 사례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여자분은 처음에는 본인을 양성애자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결혼도 하고 살다가 아니다. 나는 양성애자가 아니라 사실은 레즈비언이었구나 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체화하시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자기의 정체화가 어느 일순간에 마치 그 2차 성징처럼 끝나서 완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왜 또 이렇게 말씀을 다른 식으로 좀 얘기해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완료될 문제는 아닌 거다라는 어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내가 나를 아는 과정 중에는 성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거 나 같은데 이것도 나 같은데 하는 많은 포인트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경험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게 정체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성애는 A를 쓰다 보니까 이 A에 대한 이제 소개인데 처음에 이제 무성애자, 무로맨틱, asexual and aromantic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섹슈얼은 성적 끌림, 로맨틱은 감정적 끌림인데 asexual, aromantic은 타인에게 성적 끌림이나 로맨틱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안 느낀다. 다른 것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2D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근데 그런 거에 큰 분류해서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느끼느냐 안 느끼냐만 가지고 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는 건가? 네. 그리고 이제 회색 무성애자, 회색 무로맨틱이라고 합니다. 그레이 에이섹슈얼, 그레이 에이로맨틱. 그러니까 무성애 무로맨틱과 유성애 유로맨틱 사이에 성적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둘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레이라는 게. 저도 얼핏 듣기로 이 용어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매번 물어봐요. 매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수영처럼 물어보고 정답이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근데 이제 모른 척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 모른 척하는 게 들키면. 그렇죠. 네. 모른 척. 근데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느냐라는 것에서 어쨌든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뭐 들으시고 까먹더라도 그 세상에 그런 다양한 분류가 있구나를부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 대표님이 아까 독을 타신 것. 뭐야? 웃으면 안 되는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아까 양 얘기를 해서 양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네. 웃어도 돼. 그레이 로맨틱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레이 로맨틱은 정의된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 로맨틱 스펙트럼의 일부다. 근데 이거는 로맨틱 끌림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무성애와 유성애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느끼지 않는다. 거의라는 거는 현저하게 낮다지 없다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혼란이 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토모노섹슈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성적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이거 타인에게 안 느끼는 분류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느낌이 있네요. 다 위에 그 에이섹슈얼이나 에이로맨틱에서 타인에게 안 느낀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게 가 있는 것 같고 반성애자, 반로맨틱, 드미섹슈얼, 드미로맨틱. 정서적 유대감이 그 쌓인 상대에게만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죠. 맞아요. 있죠. 예, 이런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약간 반대라고 하긴 뭐하고 상대 개념으로 프레이섹슈얼, 프레이로맨틱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게만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을 느끼며 잘 알게 되면 이런 게 이 끌림이 사라지는 사람이랍니다. 그죠? 이걸 듣는 순간 여기에서 느껴지는 반응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이거를 왜 못하게 시키잖아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만 느끼고 그런 친밀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뭔가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좀 뭔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정체성으로 정체화하는 순간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분명히 그럼 타인과 결부되는 정체성이다 보니까 그 타인에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어떤 것인데 그분들 중에 대반이 프레섹슈얼 프레로맨틱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렇게 느끼는 건 본인의 자유겠죠. 근데 예전에 사연풀이 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나의 정체성이 이렇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너 그래도 나랑 만나볼래? 뭐 이런 걸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말한다라는 건 좋은 전략인 것 같네요. 아까 왜 웃습니까? 전략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 근데 내가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후수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분이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닌 보통 이제 이런 걸 변명으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낯선 맞아요. 낯선 여인에게서 저 같은 경우 낯선 기타에게서 그걸 느끼는데 근데 이런 분류법에 대해서 아까 네. 얘기했듯이 자꾸 나의 가치관이 끼어들다 보면 아까 했듯이 진짜와 가짜를 계속 감별하려고 하고 사실은 사랑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거의 원리일 맞아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분류법을 하면서 역으로 자꾸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 그럼 얘네는 뭐 어떻게 이럴 내가 거야. 가치 평가해야 돼라고 음. 그냥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냥 그러한 종류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이분들도 어떤 그런 끌림과 그런 자연스러운 무언가 만남, 자만추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까 하는데 이제 한수영님 말씀해주신 내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내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자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과감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에게 느껴서 낯선 사람에게 내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우리 알죠. 규범적으로 굉장히 사회에서 약간 배제되는 이 거란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특히나 보편적으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들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오히려 정체화를 세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사실 아까 듣고 제가 했던 게 네.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얼블로로 치자면 그레이조이잖아. 그렇죠. 정복하고 뭐가 없으면 익숙해질만 하면 떠나서 다음 새로운 정복지로 떠난다.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까 한수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랑을 타인과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마음 안에 되게 괴로움이나 마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랑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분류하는 것에 조금 적합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는 치료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라고 상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돌아보고 네네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실제의 삶과 조금 괴리를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렇지라고 원인을 생각하는데 좀 더 적합한 도구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네요. 왜냐면 이렇게 정체화가 안 되면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약간 본인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괴로움의 영역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 당사자는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체가 안 되는데 낯선 사람에 느껴서 예를 들어 익숙해졌다 보니까 원래 사회적 규범상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어떤 연인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그게 뭔가 안 생겨서 그가 떠나면서 너는 말이야 나를 이용했어. 너는 나를 뭐 그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욕을 했다고 치지만 그 말을 들으신 분들도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 세상에. 다만 또 대표님의 우려도 이해는 가는 게 어떠한 분들은 나는 원래 이래라고 스스로 강력하게 미리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로 행동의 자유를 좀 획득하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스펙트럼은 스펙트럼대로 존재하고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실제로 그러면 안 돼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안 되죠. 현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그게 똑같이 익스큐즈가 된 이러한 성향의 두 분이 만난 게 아니라면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회와 우리는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조금씩 내 모습을 바꿔가기도 하고 또 사회도 그만큼 바뀌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기준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분류법이라고 우리가 봐야 말하는 될까요? 지금 얘기가 프레이섹슈얼, 프레이로맨틱이신 분이 만약 이 방송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소셜 프레셔를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너희들이 나를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런 면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도 이런 면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체화가 되신 분은 또 다른 거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그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미리 정체해서 나에게 어떤 변명이라든가 일종의 그런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영역에 되게 좀 걸쳐 있다. 그러니까 나를 정체하는 것으로서의 분류법으로 한번 파악해 보심이 좋고 이게 어떤 무언가 약간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반음 효과 같은 그런 나도 그런 것 같아라는 게 세게 들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선 정체화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게 세상에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사람, 만나게 될 사람 혹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 열어놓고 사고를 열어놓자.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보자는 말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하는 것도 위험하고 쉽게 너무 패턴화하고 정형화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너무 거기에 가치평가를 같이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원래 나쁜 놈이 악마의 씨앗이야. 난 앞으로 이런 걸 하겠어라는 생각도 사실은 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프레이섹슈얼, 프레이로맨틱에서 얘기가 많아진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걸 바람둥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레이조이. 카사노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류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러한 용어나 어떤 설명들 바닥에 실제 이 당사자분들이나 실제의 경험이 가려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이 뭘 경험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어떤 고뇌가 있는지 이러한 설명들은 그분의 존재를 알 수는 있게 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느낌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주제예요, 저에게는. 예, 어렵습니다. 저희도 우리 얄 작가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동성애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여러 명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마초 마초 거의 남근숭배자야 내가 봤을 때 그런 동성애자도 계시고 굉장히 흔히 말하는 약간 방에서 자기 안으로 침잠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 둘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었을 때 그러니까 전자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남한테 어필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만났을 때는 방금 말한 후자 내 스스로 침잠해서 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의 경험이 가려져요. 뭐 그냥 이런 거구나. 편하네.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정체화가 어느 정도 끝나면 뭐 서로 편하네. 약간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 그냥 바람둥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토코리 섹슈얼, 오토코리 로맨틱. 이것은 성적 로맨틱 판타지와 흥분의 대상은 있지만 그 대상과 자신을 연결짓지는 않는 사람이다. 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연결짓지 않는다는 건 무엇일까? 자, 그러면 한번 또 사전을 봅시다. 우린 모르는 게 있을 때 사전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데 연결짓지 않는다.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 나는 그럼 기계적으로 그런 대상과 나를 연결시켰다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일까요? 그 대표님이 아까 제가 뭘 자꾸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실제로 사지 않으면서 연결되거나 연결이 안 된 거죠. 안 샀으니까. 네. 하지만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상품들이 리스트가 제가 있어요. 제가 영원히 사지 못하는 빈티지 기타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안 살 건 아니에요. 언젠가 나는 이미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가? 그죠? 그게 연결인가요? 그건 이미 연결됐잖아요. 내가 언젠간 저거를. 하지만 사지 못한다 해서 연결이 끊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게 물리적인 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게 감정적인 것 같거든요. 연결 짓는다라는 게.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죠 이미. 네,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지만. 저 도쿄에서 팔고 있는 그 빈티지 기타 이미 저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평생 못 가져볼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나랑 이미 연결돼 있어요. 성적 대상과 자기 자신 사이의 비연결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인데 그 어토라는 게 에고를 의미하고 이제 코리스라는 게 관사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는 자기부재성애라는 말로도 설명을 누군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판타지나 서사 속에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때 자기를 대입하는 내가 그쵸? 흥분의 주체가 되는 걸 즐기는데 그게 아닌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
이건 위험하다. 어렵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보통은 예를 들어 어떤 거라도 그 흔히 말하는 무슨 그 로맨틱 코미디를 보다가 로코 드라마를 보는데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 보는데 남성인 내가 리정혁에게 이입을 한다라는 게 결국 나라는 주체를 거기다가 이렇게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작가의 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힘든 게 우리가 만드는 일은 사람들을 쉽게 이입하도록 계속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라. 그러니까 리정혁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거에는 내가 이입돼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이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리정혁에게만 순수하게 응원을 보낸다. 그러니까 내 같은? 이입의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없거나 그거를 별로 경험하지 않는 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오니까 오히려 진짜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호모섹슈얼이라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전 남자니까 옆에 있는 남자를 딱 보면서 알작가를 보면서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 사람들의 정체를 내 안에 이렇게 어떤 상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쯤 되면 이게 이제 제가 한없이 사람이 타인의 경험이나 주체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맞아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요쯤 되니까 드는 거예요. 상상이 쉽게 안 돼. 그럼 쉽게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겸손해야지 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걸 직업적으로 상담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나올 경우 사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만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내가 표현이나 뭐 언어 사용이나 이런 데서 실수가 있지 않을까 되게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청소년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걔한테 미안한데 선생님이 정말로 몰라서 미안한데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친구 말로는. 그러면 상담 끝나고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선생님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그만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조금 틀리거나 다른 말을 쓰거나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더라도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저는 지금 오토코리스였나요? 네.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어떤 그런 종류의 그림에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순간 그림이 훼손된다라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왠지 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아포시섹슈얼, 아포시로맨틱. 이것은 성적인 로맨틱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약간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어렴풋이 또 이것도 짐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네. 그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이런 분류법이 소개가 됐었고 거기에서 일종의 희화화나 조소의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어들의 낯섦과 괴리감에서 좀 오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타인의 정체성 그리고 타인의 어떤 습성, 타인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면 약간 사회적으로 이게 유머로 웃음으로 빠져나가는 기제들이 있어. 주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난을 떤다라는 맞아요. 시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 이런 종류의 단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비웃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나오는 이 분류법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리스어인가요? 뭐 라틴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학계나 뭐 이런 데서 조금 더 접근성이 편한 단어로 재정립하는 노력은 혹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이런 거는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렇죠. 자기 것으로 잘 만들죠. 네. 어쨌든 그 다음은 콰섹슈얼, 콰로맨틱입니다. 기존의 성지향성, 로맨틱 지향성 개념 자체가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비정체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왜 지금 우리가 방금 말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막 줄줄줄 나왔을 때 굉장히 무언가 비정체화하려고 하시는 그런 뭐라 그러지? 이거를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 아니요. 이 문구로만 봤을 땐 개념 자체가 나한테 맞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그 개념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그 어떤 말로도 나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굳이 정의하려고 하지 않겠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스펙트럼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거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거부라고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그냥 비정체화하겠다, 유보하겠다. 나는 이것들로 나를 설명할 수 없다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것도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변화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맞아요. 거고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요 분류로 조금 편의상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 마음 안의 지도, 현재 내 마음 안의 지도를 규정하는 것과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고는 조금의 구분을 계속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건데 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지도 안에서 이제 어떤 것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딱 그 표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먼저 범할 수 있는 지뢰를 그렇죠. 한 번씩 저희 지금 엄청 지뢰를 다 밟고 다 터트리는 어마어마한 빠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우리가 아마 요 당사자가 듣기엔 굉장히 빠른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류의 느낌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지뢰라는 거는 일반인 느끼기엔 아마 무심코 의도치 않은데 터뜨릴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그 섹슈얼 프레 로맨틱 야 그거 그냥 바람둥이잖아 라든가 방금 같은 경우 콰섹슈얼 콰 로맨틱 같은 경우 아니 그건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건가? 아니 정체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 단계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결론을 아까 제가 사람을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 너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어딘가에서 이제 누군가를 정체화하려고 이런 개념들을 갖다 쓰려고 하는 저 스스로도 갖고 있는 그런 류의 못된 습성이라든가 어떤 지향성, 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터트려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딴지를 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를 최대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원인 알면 뭐 어떡할 건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 치하의 그것도 아니고 무슨 우생학적으로 그러면 원인이 유전자에 있으니까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그럼 다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논의로까지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을 논하는 게 더 이상 이 영역에서는 중요하거나 이렇게 다뤄지기 적절한 주제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면은 말하다 보면 두 쪽을 상정하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다가 가게 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의 당사자들이 듣기에 우리가 굉장히 좀 헛소리처럼 들릴까봐 최대한 조심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것의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우리처럼 실수하게 될까봐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면 섞여서 그런 건데 최대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방송이니까 일반인들이 밟을 수 있는 지뢰를 최대한 밟아가면서 이걸 소개하는 차원도 그런 거거든요. 이걸 다 알아놓자. 들어보자. 그럼 대표님 앞으로 마음 놓고 밟아도 됩니까? 저는 제가 자신이 좀 있어서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힘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에이스 플러스 에이로 플러스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의 감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사람. 뭐요? 인터넷을 찾아봅시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어요. 꾸준히 변화한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로맨틱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게 정의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맨틱, 로맨틱을 경험하거나 완전히 무로맨틱인 상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사이 어딘가쯤에 위치하는 지향. 그러니까 두 개 다 둘 중 하나로 자신을 정의하거나 둘 다 이용하기도 한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 이게 좀 크게 얘기하면 어쨌든 무성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 전제를 하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성애라는 걸 까먹으면은 그냥 보통의 그냥 성애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프레섹슈얼 프레로맨틱은 바람둥이 아니냐라는 것도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애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무성애라는 그 스펙트럼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감도보다 훨씬 더 다른 영역에 있는 그 안에서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조금 더 이 지뢰를 밟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변명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시프로섹슈얼, 리시프로로맨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성적 로맨틱으로 끌린 후에만 성적 끌림, 로맨틱 끌림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플라시오섹슈얼, 플라시오로맨틱이 있습니다. 성적 로맨틱 행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나 자신이 상대에게 성적 로맨틱한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지뢰 밟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서 주는 타인의 취향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지뢰의 어떤 소셜 프레스에 시달리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것도 역시 무성애자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는 거다. 성애자, 일반적 성애 로맨틱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게 소셜 프레셔의 어떤 망치를 맞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게 분류가 맞는 것 같아. A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일단 그 분류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타인에게 성적 끌림과 로맨틱 끌림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아까 한수성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성 정체성, 지향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맨틱이냐 이게 섹슈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지금 나누어서 본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고 들어야겠네요. 로맨틱과 그렇죠. 섹슈얼이 어쨌든 지향의 한 네. 그걸로. 예. 네. 그래도 어디 가서요. 우리 말고 누가 이런 얘기해줘.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자기들도 지뢰 밟을까 봐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아코이 섹슈얼, 아코이 로맨틱. 이것은 성적 끌림, 로맨틱 끌림을 느끼지만 이를 돌려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에 응답하거나 성적 로맨틱 관계가 되면 끌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코이 대신 리스라는 LITH, 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큐피오 섹슈얼, 큐피오 로맨틱이 있습니다. 성적 끌림, 로맨틱 끌림을 경험하진 않지만 성적 로맨틱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의문이라든가 반발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분들과 만났을 때 밟게 되는 지뢰의 포인트라는 거. 내 마음 정체화란 말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반발감이 들까? 내가 왜 이런 짓궂은 질문, 물음, 어떤 구절 이런 게 생각날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정체화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시라. 흔히 말하는 무성애자가 아닌 분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미묘한 심상들이 전 여러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아니 그런 걸 오히려 난 적극적으로 그랬을 때 다 타인을 내가 규정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타인을 규정짓거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저 사람을 나의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사람은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럼 이제 그 시도 안에서 느껴진 여러 가지 감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걸 들었을 때 뭐야 이런 과도한 컨셉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어떤 느낌인지를 상상해 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또한 자기 자신을 이런 걸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정체화해보는 아 내가 생각보다 되게 좀 그런 인간이었구나를 느끼든가 그런 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관계없. 내가 이런 무성애자 스펙트럼에 안 들더라도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이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느꼈을 때 나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꿈틀대는가. 사실 근데 얘기하면서 저희가 몇 개의 지혜를 밟고 터트렸는지 모르겠어서 네.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희가 당연히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완전히 잘못 이해하거나 정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도 네. 그 스펙트럼이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스펙트럼이 사실은 빛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프리즘이나 뭐 몇 가지 도구를 써서 그거를 분해해서 관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스펙트럼이란 표현 빛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뭐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걸 관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 패턴을 보기 위해서 분류법을 이렇게 거기에 대입할 수도 있고 도구를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종류의 어떤 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좀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패턴화하지도 말고 이걸 절대값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왜냐하면 이 분류법을 너무 절대값으로 받아들이면 입자이기도 하지만 이 파동이기도 한 수많은 가능성들을 또 닫아버리는 그런 시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당사자분들이 이제 정체하신 분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재밌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옳은 사람이고 싶고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런 팟캐스트 같은 데서 공론화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공론화 안 하면은 대부분 이제 또 뭐 아시는 분이 공론화 안 하는 거 난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무지하다고요. 특히 뭐 요즘에 이제 LGBT까지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정도까지 이제 알겠는 거야. 이제 많이 봤어. 이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뭐 바이섹슈얼까지도 이제 들어는 봤다 이거지. 근데 이제 무성애라고 하면 이제 저 역시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점잖게 저에게 이제 이런 분류법이 있습니다를 알려드린 걸 저희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도 혹시 오해할까봐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건 이 분류법에 대해서 그래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이건 굉장히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숨겨져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를 찾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흑백이었고 7가지 색깔로 나눠졌다가 지금은 수많은 색깔들이 이름이 생기고 나는 이러한 색깔이야라고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 인간을 행복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위험성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메타적으로 우리 방송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일반적인 사회 소셜 프레셔에서 길들여진 사람이니까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류의 새로운 신개념과 충돌하면서 헛소리도 해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런 개념, 가치 판단과 충돌시키고 포섭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정체하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듣고 일반인들이 저렇게 해나가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태반이 당신들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회가 지금 어떤 서로 다름이 서로 만났을 때 이것이 이제 융화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 방송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메타적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지뢰 중에 하나였던 우리 프레이 문제만 해도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사람 마음 안에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도 있을 거고 대표님 마음 안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이분들에게 이러한 지형이 있어요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어와 언어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봐요.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이란 건 사실 말해놓고 보면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기존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을 하거나 인지를 하고 상대방도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약간의 경향성이라는 걸 존재한다고 봐요. 결국 이건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것도 나를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굳이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순간이 온다라면 꺼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그 지뢰를 안 밟으려 노력한다라는 걸 이렇게 꺼내지 않는 한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이해받기 힘들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상처가 되는 방송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은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거 소개하는 지향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당연히 오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상담에서도 뭐가 그렇게 힘드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랑 계속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뭘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일환으로 이 정체성이 느껴져서 더 이해하려고 말들이 길어진 거지 말들이 길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상처가 되는 것도 우리 사이 AT 필드를 없애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 보안 계획. 힘들었다. 인류 보안 계획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래 이러니까 신지 아빠가 이렇게 영혼을 하나로 모으려고 그랬던 거야. 자꾸 상처 주고 그러니까. 다음 사연은 좀 쉬운 걸로 가죠. 네. 자, 다음 사연을 가보겠습니다. 레트로가 꼴 보기 싫은데 이게 원래 작년에 왔어요. 거의 묵히고 묵혀서. 네, 어쨌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사연입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 싹쓰리의 여름 안에서가 올라온 걸 보고 기분이 이상해졌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며칠 뒤에 어머니가 TV에 놀면 뭐하니를 보고 이렇게 틀어놓고 계실 때 이걸 보시다가 제가 이제 유재석 이효리 나와서 맨날 똑같은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어 라고 하셨더니 어머니가 넌 뭘 그렇게 꼬여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효리나 유재석 개인에게는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90년대 스타일로 옛날 노래 부르는 이런 모습이 이분 마음속에 뭔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가 생각해보다가 그래서 여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유행과 복고가 뭘까 하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특정한 것이 사회 전체를 휩쓴 유행은 끝나고 복고만 무한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복고가 어느 한 시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시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고를 때 유행에 타지 않는 옷을 고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좀 약간 줄였습니다. 돈도 없지만 나름 청소년기엔 유행에 민감했는데 지금은 크게 유행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속성을 가진 것이 뭘까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이나 신발들을 선택합니다. 왠지 자주 바꾸지 않아도 그것이 딱히 유행에 뒤처졌다기보단 그 사람 스타일로 보일 것 같은 것들을 고릅니다. 개중에는 과거의 것 중에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것을 선택적으로 골라 사용합니다. 왠지 멋져 보입니다. 60년대 비틀즈의 패션이나 80년대 장국영이나 90년대 위노나 라이더 같은 인물들의 사진을 봤을 때 위노나 라이더 되게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그립네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요. 그런 것들을 근본 없이 이것저것 선별해서 입거나 소비하려 합니다. 심지어 20, 30년대의 의열단 스타일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그렇고 영향을 준 것 같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 2007년 원더걸스가 텔미를 들고 나왔을 때 이때 초등학생이었답니다. 젊습니다. 원더걸스 텔미 때도 이미 나는 어쨌든 텔미를 들고 나왔을 때 80년대 복고 스타일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노래는 인기가 많았지만 패션까지 유행하진 않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것이 고등학생이 되던 2011년 써니를 보고 어머니의 고등학교 시절이 저랬겠구나. 저 때도 나이키 아디다스는 유행했나? 신기하다 싶다가 얼마 뒤 그걸 적극적으로 컨셉으로 들고 나온 티아라의 롤리폴리, 러비더비 그리고 2012년 건축학개론과 응답하라 97이 나오는 것을 볼 땐 이 97년도에 제가 태어날 무렵임에도 라고 쓰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90년대도 복고로 나오나 싶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작가님이신 한때 저희 시나리오 작가님이신 저기 우리 얄 작가님이 90년대도 이제 복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2000년대 초반 얘기하잖아요. 네. 막 타임슬립 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예요, 이제. 이게 워낙 그 삶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 복고의 시간도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 들으면서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된 게 지금도 팔아먹을까 싶어서 제가 비교적 젊었을 때 썼던 트리트먼트를 우리 이 대표님하고도 같이 작업한 제품이에요. 수학여행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보면 굉장히 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삶의 형태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인간한테 이렇게 삶의 형태를 바꿨냐를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종류의 변화치들이 사실은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복고도 점점 패턴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그 응답하라 97을 보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90년대도 복고로 나오나 싶었고 그때까지 일부 컨텐츠, 영화나 드라마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느껴졌는데 1년 있다가 또다시 응답하라 94가 나오더니 제가 좋아하는 무도 가요제에서는 유재석이 가요제에서 김조한과 함께 그런 무대를 꾸리고 아예 90년대 전체를 소환하는 토토카가 나오고 군대에 가기 전으로는 대학생들 패션이 다 90년대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스키니 유행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통 넓은 바지가 다시 유행할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뉴트로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카페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곳에서 다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중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프로그램들은 저희 세대도 빠져서 보는데 엊그제랍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어쨌든 최근 집사부 일체에서 이정현 씨가 나와서 줄레를 또 부르는데 무대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제는 전주가 나올 때부터 정말 꼴보기 싫었고 그게 싹쓰리의 무대를 볼 때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대표님이 한번 젊은 애들이 TV에 볼 게 없으니까 유튜브를 보는 게 이해된다 류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 공중파는 이제 정말 너무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세대가 응답하라 시리즈로 만들어진다면 그땐 그냥 또 다른 응답하라를 보고 있는 모습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불쾌감이 들더군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퀴즈 온더블럭에서 같이 다니는
다니는 조세호가 무도 초창기 유재석 나이보다 많은데 대체 언제까지 유재석인지, 유재석 씨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어서는 아니지만 방송을 항상 자신의 세대에 추억하면서 하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정치권에선 86세대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중문화계는 X세대가 초장기 집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는 86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앞세대라고 느껴지는데 그 X세대이고 이 90년대 대중문화 세대분들하고는 뭔가 문화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분이 느낀다는 거죠. 제가 무한도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박명수랑 유재석이 제 어머니랑 몇 살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개그 스타일이나 유머 코드가 저희 세대한테도 그대로 통하고 그들은 저희랑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에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 친구가 되듯 또 생물학적으로도 나이가 안 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 사람들이 정우성, 이정재, 김사랑이나 하지원 같은 분들이랑 사귈 수도 있겠다는 상상에 큰 거부감은 안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짬뽕해서 적은 것 같은데 불만이나 분노는 아니지만 제 마음이나 생각이 좀 꼬여있는 게 느껴져서 적어봤습니다. 갑갑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가 좀 섞여 있고 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분이 결국 마지막에 정리한 것은 자기가 적으시면서도 이게 좀 뭔가 내가 안에 뭔가 꼬여있는 것 같다라는 성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복고 뭐 뉴트로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왠지 이분의 첫째 감상이 이거죠. 나한테는 딱히 공감사항이 없는 어른들의 그 어떤 공감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뭔가 우리 세대에 뭔가는 없고 뭔가 어른들, 특히 뭔가 기득권을 잡고 있는 어른들이 자기 세대의 것을 추억을 자꾸 소환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한테도 이것이 그 동시대 컨템포러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싹쓰리의 노래가 나왔을 때 그럼 나도 그걸 차트 1위에 있으니까 그걸 나도 들어야만 하고 알아야만 할 것. 왜냐면 그런 문화적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메이저 컨텐츠라는 건 결국 컨템포러리 영역이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그런 압박감을 주잖아요. 내가 왠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주는데 막상 보면 내 기호에 안 맞는다 이거죠. 구리다. 구리고 뭐 이제 기호에 안 맞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호가 보면 이전 세대에 그냥 그거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분도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거를 자기가 취향을 간 거에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다. 자기도 옛날 거 중에 좋아하는 것들 취사 선택해서 이게 좀 잘 쓴다. 구리지 않은 것도 있다. 아, 구리지 않은 거, 이쁜 거. 왜 구린 것만 가져오느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트로, 뉴트로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스스로가 왠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뭘까? 어느 순간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는 꼴 보기 싫거나 좀 이렇게 좀 싫다.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우리 한수성님은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주실 테니까. 제가요? 자, 우리 얄 작가님이 사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요. 할 말이 너무 없어서 이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치료를 밟아볼까요? 네. 취향입니다. 그리고 뉴트로, 레트로, 복고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복고가 매력적인 건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복고나 레트로 감성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겨냥한 상품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복고는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인간은 지루함의 동물이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패턴엔 별로 재미를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떠한 거리감을 줘야 돼요. 그게 시간적 거리가 됐든 공간적 거리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북유럽 감성이라든지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갭을 줘서 네. 못 봤던 어떤 풍경을 주는 건데 복고의 매력은 이건 미래에서도 들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해서. 복고의 매력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이미 검증되었다라는 것이 되게 메이커들한테는 큰 매력이에요. 과거에 검증이 되었으면서도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오는 게 보통 복고의 전략인데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것이 이분한테는 딱히 취향에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저는 그냥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고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미 있는 것을 이제 소환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미 있는 것 예전에 잊혀졌던 것이거나 약간 어떤 굉장히 거리적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복고를 소환할 때 저는 이게 있어요. 훈고학을 하느냐 자의적인 해석을 첨가했느냐. 근데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첨가했을 땐 또 두 가지. 이게 잘 됐냐 흔히 말하는 잘 비볐냐
아니면 그냥 못 비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짜증냈던 거는 훈고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억팔이 하는 걸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그 세대 사람이니까 유재석 씨가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들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요즘 세대와 상관없이. 김조한 씨랑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솔리드처럼 그냥. 근데 우리 세대가 만약에 요즘 컨템포러리한 세대에게 만약에 뉴잭 스윙이나 90년대 유행했던 뉴잭 스윙이나 그런 걸 한다라면 그것이 뭔가 새로 업그레이드된 무엇이어야만 한다. 저는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언가 잘 가져와야 한다. 근데 이제 잘 안 가져왔던 경우. 그냥 아예 훈고학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던 경우. 훈고학도 솔직히 저는 좀 그런 게 과연 이게 훈고학의 범위에 드느냐라는 컨텐츠도 많아요. 왜냐? 훈고학이라고 내가 천명했다라면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쉽게 어느 정도의 그 예를 들어 100이면 100에서 한 7, 80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가 있다 보니까 배우신 분들도 많고 장비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한 7, 80 정도에서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쯤이면 됐지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게 저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건 훈고학도 컨템포러리도 뭣도 아닌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라는 거지. 그럼 나도 그런 이분과 비슷한 저는 이제 이분과 비슷한 그런 감성을 느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웃겨?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창작자한테 그런 걸 매일 보내고 싶은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박 터지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웃겨?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할 거면 뭔가 요즘 세대의 감각을 비비든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옛날 걸 못 보던 걸 가져왔으니까 와 신선하지 정도의 그런 게 이제 성의 없음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난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미묘하게 스펙트럼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게 과연 결국은 컨텐츠 완성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취향 문제. 그렇죠. 우린 건 못 참죠. 아마도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당사자에 가장 가까운 우리 한수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네. 저는 어디서 공감이 많이 됐냐면 거의 마지막 문단에 네. 어떤 표현들이 저한테 조금 와닿았냐면 나중에 우리 세대의 응답하라 시리즈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응답하라를 보고 있는 우리 모습만 재현될 것 같다. 그 말이랑 그리고 유재석 씨가 항상 자신의 세대를 추억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부럽더라. 라는 게 이제 말씀해 주신 취향과 훈고학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구림 외에 또 다른 삶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걸 향유하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풍부했을 때 그 세대의 어떤 경험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어쨌든 삶을 좀 살아가는데 되게 오락적이고 엔터테인하고 뭐 그런 요소가 되는데 사실 제가 봐도 뭐 저한테도 그렇고 트렌드다. 요새 이게 유행이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TV든 어디서든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옛날 것들이 재현되어 나오고 TV를 안 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늘 똑같은 것만 하고 계세요. 늘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훈고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잊혀졌던 분들 모셔온다라는 미명하에 옛날 노래 부르고 막 무슨 교복 같은 거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거 입고 막 웃고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게 웃겨? 나중을 보면 나는 내 세대 때 뭘 즐겼지? 나도 내 부모 세대, 내 윗세대처럼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저거 참 너무 좋았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내 삶에 혹은 내 문화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취향이 누적됐달까? 왜냐하면 저나 얄 작가가 살아왔던 세대는 굉장히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던 시대다 보니까 어떤 세대가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선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그 많았던 걸 계속 돌리고 돌리면서 그 취향이 결국 옛날에는 구렸기 때문에 치웠던 것들이지만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누적된 거죠. 어떤 뭐 흔히 말 스키니도 있고 힙합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스키니 입은 애랑 힙합이 한창 유행할 때 스키니 입고 있으면 구리다고 했지만 스키니 요즘엔 스타일이죠 뭐. 힙합을 입고 싶으면 힙합을 입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적된 취향으로서의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로 훅을 이렇게 주는 하나로 뭐 가고 있는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엽적인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에선 요즘 좀 그런 게 유행한다고 하지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인테리어도 이제 결국은 집에다가 이제 트렌드가 갇혀다 보니까 집도 이제 막 유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조차 누적되면 누군가는 뭐 북유럽 감성이고 누군가는 뭐 미드 뭐야 무슨 미드 센추리? 미드 모던 센추리 뭐 그런 거.
그런 걸 누구네 집은 요즘에 이제 미드 모던 센츄를 하신 분이 북유럽 감성 있는 집에 가면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냐라고 또 야단을 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누적되면 누구네 집과 누구네 집에 그걸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그 요거랑 별개로 유재석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득권이 된 사람이 자기의 취향을 어떤 전면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점유하면서 그것을 내보내는 건 조금 다른 문제 같긴 해. 왜냐면 그거는 좀 그거대로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도 보고 싶다라고 나는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뭔가 모든 문화적 요소들이 다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누가 뭘 즐겨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에서 유튜브 같은 어떤 개인이 필터에 갇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아무도 주류의 방송을 보지 않고 그나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방송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게 약간 우리 세대가 당면한 그런 과제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참 꼰대 같은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시대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곡선에 따라 이런 문화예술의 곡선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그 경험이 풍부한 세대도 있고 그것이 조금 더 빈약한 세대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세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지금 한수성님이 말씀하신 그 감성을 그때 당시에 저희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영화가 방화였던 시절 지금은 사실 아카데미도 타고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찾던 출구들이 보통 우리가 그때 보던 고전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공통 감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하고라는 네, 이것도 복잡한 문제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X세대나 86세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X세대, 86세대가 이제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에 맞은 그들이 보고 자란 토대에 맞춘 어떤 문화가 재생산하는 것이 더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히 불만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든 젊은이의 예술은 그 불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영화밖에 안 만드냐. 사실 여러분 그 영화사로 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얘기해 드린 영화사 락이나 누벨바그나 이런 것도 뉴웨이브라 불렸던 것도 특히 프랑스의 누벨바그는 거의 그 프랑스 그 이전에 왜 금지된 장난 같은 거 만들었던 그분들을 소장파 영화 감독들을 거의 말로 패면서 나왔거든요. 이 노인네들이 참 재미없는 영화 만든다. 나는 젊은이의 이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류의 얘기는 이런 불만 이런 류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공통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로 그 안에 어떤 동력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영원히 재생산되는 것인 것 같고 또 든 생각이 이제 얄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때 당시의 어떤 어려움들 또 그때 당시의 어려움이 지금 다시 보니까 홍콩 영화의 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즐긴 어떤 걸로 재해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세대에 대한 재해석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익숙해서 가시권 안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도 지나고 나서 알았고 이런 것을 다시 복고로 되살리네라는 약간 기이함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전 사실 제 동세대 예를 들어 90년대 한국 가요 중에 특정 장르는 참을 수 없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지금도 참을 수가 없어요.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별 5조 5억 점 만점에 1점짜리 영화도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만 알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노래라든가. 이제 여기 방송에선 삐처리 되나요? 이거? 근데 그게 개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삐처리인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그때도 지금도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떤 가 그때도 지금도 싫고 괴로워. 괴로운데 어떤 삐 많이 하면 내가 귀찮으니까. 이것도 삐 하나만 해 마지막으로. 나 그 끼 노래 있잖아요. 그거 싫지. 근데 그분이 되게 어떤 그래서 내가 노래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도 그래요. 특정 노래로 치면 특정 노래, 특정 영화 뭐 어떤 문화적 어떤 그거는 지금도 구려요. 내 감성에선 구려. 그리고 괴로워.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가
레트로 한다면서 그 시대의 음악을 하는 걸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춤과 같이 그 8비트에 맞춘 요즘같이 복잡한 댄스가 아닌 춤을 추더라고요. 보는데 춤을 되게 못 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 시대에 춤추려고 그렇게 그 음악을 하면서 아무리 내가 그 시대에 그런 음악을 그렇게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거를 춤추면서까지 나왔던 사람은 의외로 되게 진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시대에 춤췄던 사람들 보여주면 정말 잘 추거든요. 아, 양현석 씨 리즈 시절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그냥 이거를 왜 그 아이코닉화 해가지고 살랑살랑 추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꼰대적인 마음에서 뭔가 제대로 구현하지도 않은.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마치 그런 거라는 거지. 컨템포러리였으면 이 느껴진 성의 없음이 퀄리티 창작자의 이 창작물의 완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기제로 통할 텐데 복고라고 하니까 내가 복고를 소환해서 약간 이런 유머 코드, 개그 코드, 혹은 뭐 인디 감성 이런 식으로 소화했어라고 하면서 그 어떤 미숙함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메타적으로 소환한 것처럼 한데 난 그게 약간 이게 과연 메타적으로 내가 낄낄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그냥 미숙하니까 변명 아니야? 쉽게 간다. 쉽게 간다. 이렇게 춤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결론은 퀄리티와 네. 신미함과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결국은 취향 문제 아닌가. 이분 꼰대시네. 아 근데 이분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왜냐면은 저희 세대 사람들이 누구랑 사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고 예를 드신 분들이 다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저걸 상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우성, 이정재, 김사랑, 하지원이라는 건 있잖아요. 저 브래드 피트의 거의 곧 환갑이죠. 그렇죠. 근데 브래드 피트 사실 근사하잖아. 딴 사람 비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 최근에 가정폭력 이슈로 큰일 났어요. 아, 가정폭력 이슈로? 근데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 있을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히려 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험한데? 가정폭력 위험하다. 이슈에 오히려 좋아하는 이거 약간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어쨌든 가정폭력,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조지 클루니,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안젤리나 졸리. 여기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아까 스펙트럼에서 다시 소구를 하자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너무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 정우성, 이정재, 김사랑, 하지원은 약간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예인이 됐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정우성 제가 동갑내기 남자 뭐 이렇게 김사랑 동갑내기 여성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 가수 이승환 씨랑 동갑인 편승엽 씨라든가 혹은 이번에 DP에 우리 그 헌병대장 있잖아요. 그분이 그 중에서 제일 막내잖아요. 배우로서 그 상병으로 나오신 그분보다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조금 이제 그런 어떤 퀄리티의 차이다. 우리가 그 세대랑 사귈 수 있다라고 상상하려면 길거리의 장사미사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이건 좀 외모는 미묘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면 위험한 순간이 오니까. 저도 농담처럼 네. 이분 꼰대시네라고 얘기했던 게 볼 게 없어서 유튜브를 보게 된다는 이 표현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어른이 TV에서 볼 게 없어서 너무 저속해서 자기는 뉴스하고 동물 다큐, 동물의 세계만 본다라고 말씀을. 그 취향이 안 맞았던 거죠. 그 어른도 그때 당시에 방송들이. 그렇죠. 네. 서태지를 보는 기성세대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죠. 뭐야 이거. 저거 머리에 그 태그도 안 떼고 상표에 태그도 안 떼고 저거 나온 그냥 입고 나와가지고 저거 뭐야 막 이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세대는 특히 많아요. 댄스 음악은 일단 음악이 아닌 거야. 한국의 근본 락이니까. 댄스 음악은 음악이 아니잖아.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 이거 완전 그냥 근본도 아닌 무근본의 어떤 그런 그렇죠. 뭔가 동네에서 뭐 이렇게 양아치들 주워다가 이렇게 대충 그냥 노래도 못 불러도 어떻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요런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나 아타시는 진지하게 악기 연습을 해왔지. 폭포 밑에서 연습해왔지. 그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굴만 믿고 나대는 저런 댄스 가수 금붕어들과 겸상을 해야 한다니. 난 득음했는데. 난 득음했는데. 아까 제가 농담처럼 꼰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조금 더 민감한 심미안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좀.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아까 그 얘기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도 들을 게 없어서, 볼 게 없어서.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출구가 아까 복고기도 했지만 보통은 남들이 안 보는 나와 거리가 있는 것들을 많이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본 문화가 좀 금지가 돼 있던 상황이라서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을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 대표님도 그 중에 저의 심장의 반쪽이 이제 그쪽에 가 있죠. 네.
그것을 뭐 북유럽에서 찾는 그때 당시 북유럽은 지금 북유럽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었죠. 특히 영화과에서 북유럽은. 네. 영화과 가면 대부분 한 98%가 다 그런 애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를 차지하는 주류 문화하고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심리학을 조금 민감하게 가지신 사람들 중엔 훨씬 더 많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예대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 동기 내지는 같은 예고였으면 고등학교까지는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고를 다니던 사람들은 고등학교 동창 잘 안 만나요. 바로 그런 지금 이분과 같은 상황. 필터 버블에 있다가 일반 고등학교 그러니까 일반 친구를 만나러 가면 왜냐면 자기들끼리 취향이 맞는 애들끼리 모였어. 혹은 취향이 다르더라도 그게 뭐냐를 막 갑론을 박하는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특히 예대 애들은 그게 민감하니까 너 뭐 들어? 뭐 봐? 요즘에 뭘 봐?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일반 그냥 멜론 100 이런 거 듣는 일반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갭 때문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지면서 뭐 읽어, 뭐 봐, 뭐 들어라는 거에서 근데 주로 또 이제 그 뭐 읽어, 뭐 봐, 뭐 들어가 그분에겐 그냥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게 일단 잡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잡이 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훈련받는 와중이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뭘 들어, 뭐 봐, 뭐 좋아해라는 말이 일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갭이 다른 거죠. 멜론 100 차트에 올라와 있는 이제 방금 이분이 말한 여름 안에서 같은 게 싹쓸이 노래가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뭐 어디 음대 다니는데 재즈 듣는데 근데 그런데 또 내가 뭐라 얘기하면 또 막 꼰대라 그러고 아는 척한다 그러고 그냥 매니아나 우리 이런 말 제일 많이 돼 매니아나 듣는 거지 그런 거는 내가 매니 근데 우리끼리 또 얘기하면 내가 또 딱히 매니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 옆에 진짜 매니아 있거든. 막 연도표 줄줄 외우는 애가 내가 매니아인가? 그리고 그런 매니악한 장르로 가면 갈수록 복고구 모구가 없고 그냥 클래식만 존재할 뿐이고 맞아요. 정말 변화가 없는 고인물이 돼버려서 그때 들었던 거랑 지금 새로 듣는 분이랑 입문자랑 사실은 곡도 똑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핵심은 당시에는 안 보인다. 그때 주류 문화가 우리 눈에도 안 보였고 지금도 복고라고 나오면 지금도 토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걸 리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젊은 사람이 운명의 이 수레바퀴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갈지 타미리 존스는 뻔히 아는데 타미리 존스가 마치 현자인 것처럼 나오지만 영화 말미에 준비된 씬에서는 타미리 존스보다 더 선배님이 나와서 야 그게 너만 겪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1909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인디안이 나왔던 시절에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다라는 거죠. 대표님 혹시 그런 감각 못 느끼셨어요? 네, 뭐요? 40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기묘한 감각인데 네. 삶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는 기묘한 기시감이나 이 패턴이 그냥 다시 한번 도는 거 아닌가라는 그 느낌 혹시? 저는 뭐 패턴이 돈다라기보단 패턴이 누적된다라는 오히려 그런 거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한 감각을 좀 그 나이 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라고 하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친구들과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밴드를 다시 또 언제 죽을 때까지 해볼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얘기 되게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근데 어떤 특정한 음악을 하려고 하면 그 카드를 꺼낼 때 그 장르의 카드를 꺼낼 때 구리다 안 구리다라는 판단이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유행이 아니다 이거지. 근데 요즘은 확실히 그 누적된 취향이란 면에서 내가 이 다양한 카드가 동시대성이라는 걸 다 같이 갖고 있다라는 같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밴드를 하자고 하니 애들이 구려서 안 할 것 같아라든가 왠지 호응해준 사람 없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고 나조차도 왠지 나는 좋아하지만 꺼내기 좀 멋쩍은 거야. 요즘 이게 유행이 아니라지. 근데 요즘은 그냥 꺼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꺼내더라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거는 보다 더 중요한 건 멋져야 한다. 이게 항상 예술과 특히 이런 문화적인 코드 중인 게 제가 최근에 어쨌든 그런 잘하고 잘해요. 옛날 거야. 뭐 하는 어떤 밴드를 봤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나에 대해서 성찰을 했어요. 고민한 거예요. 잘해 분명히. 너무 잘해. 그리고 제대로 뭔가 그 옛날 거 이거 이미 뭐 이런 건 취향이지라고 그냥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렇지?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박근홍님한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박근홍님이 애둘러에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요지는 그냥 내가 그걸 싫어한다. 그걸 구리게 느끼는 그 감각이 있다. 우리가 약간 그런 겁니다. 내가 뭐 절대적으로 뛰어나서 미감이 구리다 이런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누적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말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공감 가는 게 아까 이제 문화적 풀의 깊이는 시대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볼 게 없는 것도 맞다. 보고 들을 게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 같기도 하다. 아까 복고로 계속 회고되는 그때 당시의 풍부함과 변화치보다는 지금보다 많이 준 것도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사실 복고라는 말이 좀 웃긴 게 복고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첨단 유행했던 대표적인 것을 나중에 다시 재소환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소환하는 순간 그 복고가 만들어진 맥락은 거의 대부분 거세가 돼요. 그리고 그냥 그 결과물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시 재현하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감성을 녹인다라는 거죠. 그게 복고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밌는 게 최근에 이런 얘기를 누구랑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에릭 클랩튼을 좋아한대요. 근데 에릭 클랩튼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음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릭 클랩튼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좀 생각보다 넓어요. 사운드적인 메이킹도 넓은데 근데 어떤 기타 치는 친구였는데 에릭 클랩튼이 그 친구는 그냥 무조건 빈티지한 블루지한 것을 하시는 굉장히 고전의 그 소장파 뮤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어느 걸 좋아하냐 그때 또 되게 대답이 원더풀 투나잇을 일단 제일 먼저 처음 듣고 입문했대요. 그래서 원더풀 투나잇 때 그 소리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요즘에 에릭 클랩튼 소리와는 좀 다른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쌓여있는 80년대 막 테크놀로지가 엄청 쌓여가던 시절의 그 시절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들이 느낀 다 이게 지금 2020년, 2015년 뭐 그때 나왔던 에릭 클랩튼의 앨범이나 80년대 앨범이나 다 똑같은 거야. 다 옛날 건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40-50년의 음악 생활이 다 하나로 퉁쳐서 빈티지한 무엇으로 생각하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더풀 투나잇을 얘기하면서도 맥락이 거세된 채 옛것. 근데 원더풀 투나잇이 나오던 시기에 에릭 클랩튼의 장비를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와 좀 이질감이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 그 현대적인 걸 왜 추구했느냐? 사실 80년대 음악은 좀 더 음악보다는 약간 그 테크놀로지 발전에 좀 더 몰두했던 게 좀 그런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들은 이제 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좀 사라지고 그 결과물. 근데 요즘은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그냥 기술이 좋아지다가 다른 걸로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그런 거에 이제 다가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서 누락된 그것들 때문에 뭔가 마뜩치 않은 어떤 유실되는 미감이라든가 유실되는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지금의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복고의 목적이 사실은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타겟팅이 아니라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림, 신선함을 주기 위한 장치로서 그저 들고 오는 것이 복고일 뿐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항상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서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네가 지금 그런 맥락을 다 알아야만 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꼰대적인 거고 조금 알면 좋지. 근데 이제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없이 그냥 그 외피를 가져왔을 때 재현을 하느냐 해서 어떻게 가져왔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현 세대에겐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건데 잘해야 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새롭고 좋은 걸 만들어야죠.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냥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 뭐 그게 뭔데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돼? 이씨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이게 취향이 안 맞으셨거나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종류의 나이브함이 캐치가 되셨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미감이나 이런 게 좀 예민하신 분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분이 좀 솔직하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도 이거 느끼잖아요. 이거 말하면 왠지 내가 너무 잘난 체하는 것 같고 결국 이 얘기를 요약해서 남들이 꼬아들으면 그거거든요. 저희는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 좀 더 되게 좋은 거 듣고 멋있는데 지금 나오는 건 좀 구리고 네가 듣는 게 좀 더 세련되고 멋지다는 거 아니야. 집에서 맨날 들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주니까 그게 좀 답답하다. 이 얘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 좀 더 구린 것만 듣고 왜 저렇게 구린 걸 듣지?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꼬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만 말하지 않거나 우리도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 걸 이분이죠. 어쨌든. 저는 마무리로 혹시나 걱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유재성님, 저희가 유재성님이 나이브하거나 구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후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아니 뭐 그렇죠. 예. 유재성님은 그냥 젊은 시절 압구정에서 돈을 펑펑 못 쓴 것에 대한 어떤
상석에 못 앉은 회한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 의구심이 들 때가 토토가 가요제를 보면서 왜냐면 그건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프로파일리요. 그게 음악이나 뭘 하실 때 계속 재현되는 어떤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말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여기 상석에 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그런 거에 대해 회한이 좀 느껴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감성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한 감성 자체. 그럴 수 있죠. 뭐 그래서 어쨌든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그 불편함.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날람에서 이제 오랜만에 얘기해 보는데 아날람에서 늘 얘기했던 그러니까 소비층이 갖고 있는 그 위계성.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하는 락이 근본이다 같은 것처럼 그 위계성에서 오는 불편함도 있어요. 무언가가 좀 더 다른 것보다 낫고 무언가가 좀 더 진정성을 가진 것.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동의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주류야. 혹은 그게 주류로 평가돼. 혹은 그게 고전이고 클래식일 때 그럴 때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이분 86세대와 이제 X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X세대들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약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냥 제 체감상 X세대는 어떤 거냐면 86세대의 자장 안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끝말석의 자장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안 봐 나는 서태지 들을까 이러고 중경선님 보러 갈까 이러고 살다가 그러니까 비정체화의 길을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탈정치적인 것의 길을 그 시대의 부류에 조응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 뒤늦게 정의와 정치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또 X세대 그거 아닌가. X세대가 그때 어떻게든 기존의 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거기에 그냥 또 갇혔어요. 문학은 하루키, 영화는 왕가희. 그래서 마블에 나오는 양조위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재현됐을지. 문학은 하루키 나는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고 X세대는 오히려 제가 당대 X세대와 공유했던 지금의 X세대와 또 함께 공유해본 감성은 뭐냐면 탈정치화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남과 달라 보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끔은 주류의 그것에 아첨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것이 있다. 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 민감한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해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음속에 있던 얘기 사실 이거에 지금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런 건 그거랑 또 똑같아. 아날람 내가 듣는 팟캐스트인데 저기 우리 아날람에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같이 안 빼놓고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도 또 나만 듣고 싶고 뭐 이러면서 그거 음악에서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나만 알고 싶은. 나 이거 스펙트럼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랑도 비슷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지난 저기 그 레퍼런스 특집에서 박근홍님이 핑크플로이드 싫어하신다 그랬을 때 제가 왜 싫어하십니까 했더니 너무 솔직하게 그냥 남들이 다 좋아해서 아니,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그런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솔직하지 못하면 베베 꼬이면서 내 스스로 이유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유를 찾다가 약간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악마화라고 해야 될까? 상대편을 좀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제가 꼬인 걸까요? 라고 하셨지만 저는 꼬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꼬여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네. 아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가까운 세대이신 우리 한수성님은 어떻게 많은 공감이?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말씀해주신 이야기에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원더걸스 텔미를 들었다는 것에서 이미 크나큰 충격을 받고 뭐 비슷한 세대이신 걸로. 그때도 성인이 아니라 그때도 늙었다라는 표현. 그때도 이미 기성세대였고 늙어 있었다. 내가 진짜 제비다방에서 금몽이 그때도 기성세대였고 아까 제가 40년 패턴론을 얘기한 게 옛날 사람들이 대부분 한 50년 살았잖아요. 그 오다 노부나가도 만날 불렀던 노래가 인생 50년 이런 거 불렀다는데 사실은 그 패턴이 아직까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는 문화를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진화라는 게 이 패턴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문득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40년, 50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본, 웬만큼 많이 봤다라는 우리들 기준에서 특히 저 입장을 얘기해 보자면 더 유난스러워진다, 나이 들어지면서. 아니 왜 어쩔 수 없는 게 이 패턴 가리를 2번, 3번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그래서 레트로라고 하면 요즘에 더 짜증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장난쳐? 약간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해요. 뭐 이게 우습지? 약간 이런 말을 좀 더 많이 해서 나 스스로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레트로의 타겟팅은 아니라는 거, 주요 타겟팅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때를 살았던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어요. 들으면서 좋다는데 그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는 않아서 새로워야지 사람들 지갑을 열기 때문에 그것조차 철저한 배제 논리가 있네요. 너 들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타겟팅이죠. 근데 저는 요새 레트로 열풍은 만드는 사람들도 소비 주체를 헷갈려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거 헛갈리는 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퀄리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소비 주체가 내가 좋아했기, 그러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가 내 취향을 전시한다. 근데 어쩌다 보니 내가 좀 기득권의 그 메이저에 포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는 권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점령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그냥 창작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거를 소환했을 때, 그러니까 유재석 씨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유재석 씨가 어쩌다 보니 그 창작의 범위에 같이 이렇게 껴 있다 보니까 유재석 씨가 소환하는 게 곧 이꼴 창작이 되어서 싹쓸이라든가 뭐 토토가라든가 이런 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패턴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씀하신 헷갈리는 것. 근데 엄밀히 말해서 유재석 씨 개인으로만 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내 세대 거를 내가 전시하겠다는데 가까운 거거든요. 문화적 상대성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근데 기획이나 이 생산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은 하셔야 되는 게, 그래, 쉽게 얘기하자면 요새 뉴트로라고 얘기한 다방 분위기가 진짜 다방하고는 사실 엄청나게 천지 차이거든요. 이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가면 그 옛날 다방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보면 뉴트로라고 꾸며놓은 다방과 이것은 아예 다른 무엇이거든요. 헛갈리지 않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대로 들고 오는 건 나이브하다. 다방을 지금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홍대 한복판에 뉴트로라고 해서 티켓 다방을 여는 어떤 포주의 마음? 저기 유재석 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삐처리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도 않고. 아까 타겟층이나 뭐 이걸 갖고 오는 목적에 대한 걸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맥락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했지만 그 맥락을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하는 사람에서 제가 그 맥락을 알고 들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만드는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 퀄리티와 심미안에서 누락되는 어떤 무엇인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차이고, 왜냐면 지금 뭐 브루노 마스랑 앤더스 팍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도 결국은 복고 그 자체잖아요. 정말 그 노래 뭐 거의 30년 거의 50년 만에 막 이렇게 소환되어서 오는 그런 음악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장르 음악 중에 구린 거 많았고, 그건 지금 들어도 구리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잭 스윙 관련 어떤 레퍼런스를 좀 체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자 해서 뉴잭 스윙을 쭉 듣고 있었는데, 뉴잭 스윙이야말로 정말 그 인류의 문화가 완전히 정점을 한번 찍었을 때였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디지털 막 이런 기계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거의 최고봉이 있잖아요. 과 약간 그냥 사이가 중간이 좀 거의 없는, 간극이 좀 멀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퍼런스를 뽑았더니 최고봉에 누가 있냐면 마이클 잭슨이 있는 거야. 마이클 잭슨, 프린스, 퀸시 존스가 있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거, 그 당시 잊혀졌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가 근데 음악으로 들어도 좀 느껴져요. 되게 조잡함과 엄청난 웰메이드의 그 간극인데, 이걸 하나의 장르로 묶기에는 너무 뭔가 그 거대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이야 그냥 90년대 대충 붐찌기 하면서 이렇게 했던 흑인의 질감이 들어가 있는 음악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음악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지?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 레퍼런스 체크에 그럼 이걸로 하자라고 제일 좋은 거로 마이클 잭슨을 꼽기에는 송구스럽잖아. 이건 할 수도 없고 되도 않는 거거든. 애매한 걸 찝으려다 보니까 애매한 거를 찝으려니까 갑자기 되게 이게 중간이 잘 없어서요. 점점 조잡하게 뭔가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작자들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작자와 소비자, 근데 이제 이분처럼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은 준 창작자의 마음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캐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피곤함과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죠. 어쨌든 뭐 두서없이 얘기해봤습니다. 창작자와 그
감상자 그리고 르트로와 레트로 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요 상황의 분위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돌겠죠. 뭐 벌써 이제 2000년대 초까지 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 롤리폴리가 그 뭐야 적극적으로 써니 같은 류의 감성을 가져온 거였잖아요. 근데 롤리폴리도 지금 보면 롤리폴리 그 자체만 갖고 와도 복고란 말이지. 복고란 말이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롤리폴리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관심 없어지는 거죠. 제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옷도 이제 가끔 많이 살 때가 있는데 옷장 정리할 때마다 느껴요. 이건 지금 입어도 되겠는데라는 게 있어요. 한참 처박아놨는데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그걸 입고 나가면 안 된다. 다른 게 있다. 네. 뭔가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그런 뭔가 근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여기서 제일 울림 있는 문장이었어요. 응답하라를 보고 있는 세대를 응답하라로 재현하는 그게 제일 그럴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뭘 봤다. 우리 뮤뱅 세대야. 나는 AFKN을 보면서 한국의 가요톱텐 보기 싫어서 AFKN을 봤다. 소울트레인 봤다.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우린 뭘 봤지? 응답하라를 보는 응답. 참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 특히 드라마로만 보자면 한국 드라마로만 보자면 지금처럼 풍부한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과거 TV에 공중파에서 하던 드라마들은 굉장히 풀이 얕았거든요. 그게 작품의 질이 나쁘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야기나 뎁스의 문제는 되게 얕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측면은 또 풍부한 시대가 아닐까.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뭐 한국이면 일단은 거의 뭐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는 나라니까 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다 같이 앞에 사연 우리 무성의 스펙트럼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한국이 정말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제 테이블에 아까 제가 생각에 누적된 취향, 누적된 개념들 이걸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좀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음악을 또 창작하시는 분들은 자기 좋은 거 하면 되는 시대인 것 같고 그 좋아하는데 구려? 혹은 시대가 갔어?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감상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시대니까 찾아서 들으면 된다. 찾아서 열심히 들으면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내 눈에 거슬리는 이 참을 수 없는 구림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면 다 차단해요. 안 봄, 관심 없음. 그리고 TV는 애초에 틀지도 않고 전 정말 싫어하는 게 그 트로트거든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희 가족은 좋아하지만 근처에도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불쾌하고 그걸 보면 내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 어딘가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걔들이 예를 들어 주구장창 트로트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걔들이 뭔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이게 폭력적인 미디어의 시대니까 피할 만큼 피해도 충분히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꾹꾹 이렇게 한을 담아두셨다가 아날람에 사연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면 그러면 저희가 같이 욕을 해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욕을 써세요. 그럼 저희도 사연이라고 핑계대고 욕을 읽을 수 있고 이분도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싫어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싫어하는 거 얘기하자면 정말 저는 그러네. 우리 싫어하는 거 배틀하면 진짜 저희가 90년대 한국가요 전반을 굉장히 증오하는 부분인데 이건 그 군대에서 청소할 때마다 고참이 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싫어하는 거 얘기하면 제 생각에 저는 레닌이 말한 것처럼 전 인류의 몇 분의 몇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시다가 한수정이 말대로 최대한 피하는 게 현명하고 피하다가 못 피하면 그걸 꾹꾹 참았다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씹으면 거기에 또 재미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피하고 싶으신 분들의 태반은 폭격의 그 주체인 컨텐츠가 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그 주류가 됐잖아요. 그럼 또 싫어져. 아날람을 많이 알리고 싶지만 나만 듣고 싶은 마음 같은. 네, 여기에도 이제 쾌감의 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류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민감한 사람들의 쾌감 중에 하나가 그러한 사람 중에 묘하게 서로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거 싫지 않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쾌감을 얻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즐기시라. 여기 모여있는 세 사람 특히 박 박사님까지 모셔서 싫어하는 것들만 말해도 타노스가 그러하듯 인류 문화의 절반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타노스가 아까 타노스는 반밖에 안 날리잖아요. 우리 진짜 거의 우리 4명 빼놓고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즐겁게 욕을 하면서 그날 아예 컨셉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도 다 밉지 나도. 나야말로 진짜 미움의 결정체인데. 그러면서 삐뚤어지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연스럽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맞아 사실. 그리고 진짜 구린 건 못 참아. 근데 마치 구리다가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미학적으로 훨씬 뛰어난 것 같아. 구려 그거. 근데 세상에 진짜 구린 거 존재하잖아. 그 사실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죠. 존재하죠. 음식으로만 비유해도 우리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파스타를 먹었잖아요. 정말 다들 네. 눈빛으로 말하느라. 파스타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파스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지스러워도 파스타는 맞잖아요. 그게 본질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콘텐츠도 마치 문화적 상대성 때문에 다 뭐 이렇게 리스펙트는 할 수 있는데 리스펙트는 그 사람의 존재,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일자리를 밥그릇을 끊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 구리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영역 자체가 구리다가 아니라 그 영역에서 충분한 성취를 달성하지 못한 걸 내가 구리다고 느끼는 거지. 그 영역에서도 어떤 수준에 올라간 것들은 그 영역을 안 좋아했던 내가 들어도 그래 이건 좋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조금 또 덧붙이자면 영역 자체를 싫어하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쁜 건 아니다라고요. 아까 트로트 싫어하시듯이 정말 그 아까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제가 도전 못하는 음식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구린 건 참을 수 없다. 맞아요. 참을 수 없다. 이거 분명히 구린 거 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주고 넘어가죠. 구린 거 그리고, 있어. 진짜. 그게 너무 많아서 피하기 힘들 때도 많다. 죽을 맛이다. 근데 가끔은 그렇게 모든 걸 혐오하는 나 자신에 대해 모든 걸 혐오하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네.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극해감이요. 네. 그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그런 마음도 초월할 때가 어. 있어. 예를 들어 나는 재즈를 듣는 사람이지만 뭐 북치기 박치기 음악이 싫어. 하지만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클럽에 가서 북치기 박치기를 강제로 들어야 할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이것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난 이 음악이 목적이 아니야. 그럴 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구림도 참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취향의 다름. 이 말을 사실 꼭 하고 싶었어요. 구림이 있다. 왜냐면은 이게 진짜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구린 게 아니라 너님과 취향이 다를 뿐 개취는 존중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밥그릇을 끊으려는 건 아니니까 개취는 존중하는데 어떤 의미로든 구림이란 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파스타를 먹었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큰 목소리로 아유 맛없어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그 정도의 예의는 지키되 구린 건 구린 거다. 맛없는 음식이 있다. 그리고 피할 수 없으니까 먹는 거지. 네. 그렇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파스타 얘기를 참다가 우리가 여기서 나누니까 또 쾌감이 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같은 느꼈구나. 생각을 했구나. 망원동에 모모집. 네. 밥줄을 끊으면 안 되죠. 마마집. 네, 그렇습니다. 네. 구린 파스타를 제공했다. 근데 사실 그 가격에 대부분 그런 맞아요. 맛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엔 뭐라는 말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맛있는 걸 쏴드릴게요. 아니 그런 면에서 대부분 내가 요 정도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에 염증을 느끼는 것이 지금 사연자분의 느낌일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타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어릴 때. 왜냐면 진짜로 넌 너무 유난해라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 있으시잖아요. 아유, 맨날 듣죠. 뭐. 넌 유난해. 너는 좀 뭐 그런 거야. 너 취향 그런 거 너같이 뭐 혹은 이런 말도. 그건 너같이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꼭 이럴 때 그런 얘기 많이 배운 사람이 뭐 너같이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나를 되게 엘리트 뭘로 만들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스스로 이제 반성하게 되잖아요. 내가 과연 잘난 척을 하는 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거 듣나? 근데 어느 순간 그것도 일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돼. 결국 이 모든 거 취향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거의 패션이란 말이에요. 패션이란 건 결국 차이에서 오는 어떤 약간 자기 취향의 우월함을 전시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가자. 여기에 뭐 이렇게 다양성 존중 난 그런 건 솔직히 솔직히 난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옛날에 강다니엘 씨가 혼자 나오는 엠넷에서인가 어디서 나오는 무슨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포틀랜드 갔는데 양우리에서 자연주의 양우리야. 진짜 이게 볏짚 이렇게 있고 양인 그 옆에서 같이 요가를 하는 거야. 그 장면을 오늘 양 걸리네 자꾸. 거기서 이제
완전 진짜 뭔가 어떤 초월적인 걸 느꼈거든요. 안드로메다라거든요. 초월적인 그런 거다. 아 이거 얘기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 이 얘기도 내가 짚고 넘어가. 뉴트로라고 해서 요새 네. 진짜 쓰레기 같은 카페들이 꽤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도 마감도 안 하고. 해놓고 그냥 그러지 말자. 청소도 좀 하고 그거 아니다. 우리 때도 그렇게 안 살았다. 뭐 세면대 깨진 네네. 채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이게 네. 멋이다 하는 뭐 그런 것.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다. 그거 뉴트로 아니다. 레트로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때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저희 사연 2개밖에 못 하지 않았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네. 요새 우리 때는 일본 디자인에 대해 되게 호감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친구들 일본 디자인에 대해 굉장히 구리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근데 전 요즘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뭐가 있냐면 확실히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누적된 취향이 있는 누적된 게 있는 국가의 그 문화권에 문화라는 건 저력이 있다. 요즘 프랑스 영화 누가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 확실히 그 문화권의 영향.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 영화 잘 안 보지만 장애모와 첸카이거로 대표되는 그런 거장을 건드렸던 그 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어설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예견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밑도 끝도 없는 저기 어디 제3세계에서 어디 영화 거장이 나올 확률보다 좀 더 확률적으로 높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엔 우리가 우회로 무시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뇌트로 이런 뉴트로 붐에 이어서 우리가 걷어낼 게 많다. 취향적으로나 혹은 창작자 입장에서 그런 누적된 의미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거 되게 가벼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 그럼 수고해 주신 한수성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얄작가. 네, 저 이근금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